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 임용의 절차 하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민호 시장은 직원의 단순 실수다.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자기 검증 기술서. 네, 그 일부 누락된 서류가 있었으나 경미한 하자에 불과하다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재단의 대표는 본인이 블랙리스트하고 관련이 돼 있고 그걸로 징계도 받았다라는 걸 소명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서류가 인사를 논의할 때 다뤄지지 않은 거죠. 지금 재단의 실무진들한테 모든 책임 처벌이 다 가게 돼 있는데 시장은 그래서 나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관하면 오히려 더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스스로 하고 그런 사람을 뽑았다면 그건 내가 잘못한 거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 그래서 능력 있고 역량 있는 분들을 새로 모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그냥 자기는 잘못 없다.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니까 신뢰를 잃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오랜 시간 해봤으니까요. 이번엔 뭐 이재명 대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26일이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검찰은 지금 징역 2년 구형했어요. 1심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죠. 저는 1심 판결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항소심, 이게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고요. 항소심에서 뭐가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래요. 워낙 촉박하게 새로운 증거 없으니까. 제출도 없었고 새로운 증인 신청도 없었고 뭐 이재명 대표가 좀 그나마 뭐 재판 일정을 좀 이렇게 늘려보려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라는 걸 했거든요. 이제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에 관해서 이제 그것도 아마 기각될 거고. 그래서 특별히 뭐가 이렇게 결론이 달라질 만한 그런 사정은 없었기 때문에 1심의 판결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공소 사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켰어요. 네, 재판부와 검사 사이에 그 얘기가 있었고 뭐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라 그러니까 뭐 이런 각 얘기겠죠? 말마다 어느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한 건지를 정확하게 연결을 지어라 이렇게 우리 이렇게 선 긋듯이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제대로 명확하게 해달라는 것 정도였는데 그 정도 공소 사실 구체화한 것 정도로 결론이 달라지진 않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파탄에 이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정을 책임지라는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자기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대통령이나 그 부인이나 거기에 신경이 간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당대표가 토론회 중에서 즉답을 하는 중에 누구를 모른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현행 법상 유죄니까 이 사람은 유죄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지금 국민의힘의 모든 정치인들은 그거에 지금 목을 메고 있는 거죠. 근데 국민들께서도 한번 이러한 것이 그 법치주의라는 게 그렇게 규정만 있으면 무조건 해결이 다 되는 건가? 이런 법기술자들 지금 윤석열이 보여준 그 진짜 초라한 이 법꾸라지 행태를 보면서 법기술자들한테 우리 나라의 운명을 맡겨도 되는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무죄일 경우는 제외를 하고요. 유죄가 나왔을 때 지금 1심과 같은 결과 또는 100만 원 이상의 결과가 나왔을 때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지금 1심 판결대로라면 10년 박탈이에요. 10년이죠. 네, 10년 박탈.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이제 헌법 제84조입니다. 그죠?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에 소출을 하지 않는다. 이 내용인데 그렇다면 출마하는 거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재판은 계속 진행돼서 출마를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위험하고 불확정한 상태, 불안정한 상태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굳이 재판이 계속 진행돼서 대통령직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분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되느냐. 그것이 그 국가의 어떤 국정 운영의 안정성 차원에서 그것이 타당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요. 글쎄요. 뭐
저는 이제 그런 법률 만능주의, 법의 규정만 돼 있으면 그럼 독립운동도 다 불법이고 이런 모든 것을 법으로 강제하고 법으로 해석하는 이런 문제가 항상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굉장히 험난하게 만들어왔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좀 호소드리고 싶고요. 아까 유재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헌법의 제일 모순 중에 하나가 선출되지 않은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헌법의 최종 담지자, 그러니까 최종 해석 권한이 있고 불복 절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개헌을 새롭게 논의할 때 이 헌법을 누가 최종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도 좋은데 그러면 그거는 국민들이 선출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재명 대표만 유독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개헌을 주장하시더니 지금은 개헌에 대해서는 굉장히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잠깐 무슨 말씀 이해가 됐고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얘기 나오다가 이제 개헌까지 넘어갔는데 네. 개헌의 내용에 헌법재판소의 내용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에 취지에 동감을 하시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개헌을 또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임기 단축에 대한 문제예요. 그 임기 단축에 대한 부분도 강하게 지금 개헌에 담자는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는 반대하는 겁니까? 찬성하는 겁니까? 제가 대표께서 직접 말씀하신 워딩까지 기억은 못 하는데 아마 이 말씀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윤석열 내란 세력을 최대한 빨리 파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일단 이 문제에 집중을 해서 이 문제가 종결이 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헌법적으로 다가오는 대선 과정에서 이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개헌 논의를 피하시거나 아니면 개헌 논의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 이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일단은 이 문제부터 좀 끝내고 하자. 그러면 헌법재판소 네. 결정 나오면은 개헌 논의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한다 안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재명 대표께서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동의하지 않는 분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가 잘 모아지지 않을까. 근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식이 계속 거론되니까 실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한번 좀 생각 좀 일단은 해봤으면 이재명 좋겠다. 대표의 지금까지 워딩을 보면 탄핵하는 데에 집중하자. 네. 이제 이 요까지만 문제 나와 해결하고 있고 나서 하자. 하나만 그런 것 여쭤볼게요. 2020 그러니까 개헌의 임기를 이제 2년 단축해서 2028년 총선과 함께 대선을 치르자 요 내용인데 홍준표 시장은요. 아니 그 많은 세금을 들여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2년 조금 하는 넘는 대통령 선거를 하자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지금 조기 대선을 하면 60일 내에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기 너무 짧다. 네.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공약으로 걸어서 다음 선출된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87년 체제가 육공화국 체제가 낡아서 이제는 체제 변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체제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다들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고 다만 그 컨텐츠 중에 하나가 꼭 임기 단축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임기 단축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그 구시대의 가장 컸던 부작용이 뭐냐면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뭐 예를 들어 여소야대인 경우죠. 이럴 때 극단적 대립 정치를 우리가 해소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 3명이 탄핵 소추를 당하고 그 중에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고 단 한 명은 구속됐고요. 단 한 명은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계속 이런 극단적인 대립 정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조정을 하려면 대선과 총선의 그 시기를 조정하면요. 어떤 안정적인 국정 운영 차원에서 저는 임기 단축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말꼬리를 잡으려는 건 아닌데 이재화 위원장님께서 좀 전 말씀 중에 세 분의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고 그 중에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노무현 대통령님은 탄핵이 기각이 됐죠. 그래서 소임을 다 하셨고 그분이 돌아가신 거는 당시에 이명박 정권의 그 정치적
그 가혹한 행위 끝에 이뤄진 비극이죠. 근데 그것과 지금 얘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 드리고 좀 유감스럽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 정도 경제 대국이라고 해요. 굉장히 큰 나라고 1년에 한 650조 정도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현재 정치 제도에서 제일 큰 문제는 대통령의 임기가 너무 짧은데 권한은 엄청나게 커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이 딱 오면 이전에 사람이 하고 있는 게 같은 당 사람이라도 전임자가 하던 거에는 본인이 관심이 없어요. 본인도 관심이 없지만 그 사람 참모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임 정부의 사업들이 하나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새 정부가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 준비해서 자기 사업들을 이제 만들어요. 그 사업이 또 끝나기 전에 또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4년 중임제로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임기를 뭐 그렇게 단축하는 것만, 그러니까 총선과 시기를 맞춰야 된다. 저는 약간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대선에 못 나가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네. 아이고 한동훈 전 대표, 이재명 대표 얘기를 나누니까 뭐 뜨겁네요 얘기 말씀하시는 게. 윤석열 대통령 얘기 좀 정리하겠습니다. 최종 변론 하셨는데 뭐 그 이후에 구속 취소에 대한 것들 여부가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빠르면 뭐 이번 주에도 결정이 날 것 같긴 한데 아니면 뒤로 물려줄 수도 있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구속 취소 청구를 하는 경우가 흔한 일이 아닙니다. 보통 보석 신청을 하죠. 그렇죠. 구속 취소는 이제 구속 영장의 그 효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증거 인멸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면 증거 인멸의 필요성 자체가 없어져야 그 효력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구속 사유 자체가 없어져야. 그런데 글쎄요,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지금까지 뭐 탄핵 심판 과정을 거쳐왔고 그리고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왔지만 그 사이에 어떤 구속과 관련된 어떤 사정 변경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런 만한 사정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만 지금 그러니까 법원에서 신문을 영장 그 구속 취소 신문 기일을 잡고 신문을 한 다음에 이렇게 계속 그 숙고를 해오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법원 입장에서는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대로라면은 구속 취소는 기각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현재 법원의 태도를 보면 뭔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참 초라하죠. 초라해. 초라합니까? 그런 짓을 벌이고도 저러는 게 진짜 자괴감이 드는 모습이죠. 네. 저는 뭐 그분에 대해서 더 할 말은 없고, 근데 이제 이 탄핵 인용된 이후에 이제 형사재판에서 결국은 쿠데타의 근본 원인이 뭐였느냐. 응?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는 계속 이 사건에서 약간 비켜가 있는데 아마 역사는 이 사태의 주범을 저는 윤석열보다는 김건희로 지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검찰 수사는 탄핵이 지난 다음에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수사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럼요. 같이 이루어진다.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려고 사실은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창원지검에서 시작하고 있던 명태균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것은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서울에 계신 유력한 정치인들을 신속하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고 곧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사필 규정이죠. 네. 근데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얘기 여기까지 나눠봤고요. 세종시 얘기도 좀 해봐야죠. 예. 네. 요즘 핫한 게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 임용의 절차 하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민호 시장은 직원의 단순 실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 겁니까?
글쎄요, 뭐 지금 그 하자가 있다는 것은 지금 시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원적인 거에서 예, 촉발되지 예,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서류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 음. 그런 서류를 안 받고 진행이 됐다. 자기 검증 기술서. 네, 네. 뭐 그런데 이제 결국 어떤 인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 인사의 결과가 다 무효화되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하자가 인사 결과를 아예 다 뒤집을 만큼 중대한 하자인지 그것이 고려됐다면 결론이 달라질 것이었는지에 따라서 저는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시청 쪽의 그 판단은 뭐냐면 그 일부 누락된 서류가 있었으나 결론에는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경미한 하자에 불과하다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사회자 선생님 오늘 처음 뵈가지고 네. 그 사실은 우리 최 시장님이 세간에서 이제 최성렬이라고 불린다는 얘기를 제가 가끔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가 잘 안 되면 그걸 견디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재단의 대표는 있는 그 본인이 블랙리스트하고 관련이 돼 있고 그걸로 징계도 받았다라는 거를 사실대로 제가 알기로 소명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서류가 그 인사를 논의할 때 다뤄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현재 대표한테 책임을 물을 만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시정부는 지금 재단의 실무진들한테 모든 책임 처벌이 다 가게 돼 있는데 시장은 그래서 나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관하면 오히려 더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스스로 하고 본인이 몰랐어도 블랙리스트하고 관련 문화예술인들을 사찰한 게 블랙리스트거든요. 그런 사람을 뽑았다면 그건 내가 잘못한 거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 그래서 능력 있고 역량 있는 분들을 새로 모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그냥 자기는 잘못 없다.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니까 신뢰를 잃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 처음 뵀는데 저도 최성렬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뭐 세상에는 아주 가득가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6개 시도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전부 다 우리 기관장들 임용할 때 인사청문회 하거든요. 왜 세종시만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인사청문회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그 조례 만들어가지고 하기로 했다고 제가 알고 취지를 있는데 인정하시는 거고요. 취지는 인정하죠. 근데 지금 세종시는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것도 같이 하고 있죠. 근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이제 그 결국 몇 명을 임원추천위에서 올리고 그 중에서 시장이 선택하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시장 혼자서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랑 같이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원추천위원회 차원에서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졌는데 인사청문회를 같이 병행하면서 시장의 인사권을 한층 더 제약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없애달라. 이게 아마 최민호 시장의 요구인 것 같거든요. 저는 뭐 그 요구 자체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글쎄 뭐 민주주의 절차가 얼마나 있는 게 적절하냐라는 거 항상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모든 지방정부에서 인사청문제도를 그 의회가 주도하는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거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행정부하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뜻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실은 좀 외람되지만 지난번에 저희 민주당 정부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운영을 못 했었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아마 다음 정부에서는 실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비교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깊이를 나누자는 네, 것도 네. 아닙니다. 조금 좋은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마지막 질문인데 한동훈 대표의 국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이 제가 듣기엔 똑같은 말로 들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많이 결이 다르다고 또 다릅니까? 생각해요. 아니, 문장 형태는 비슷하죠. 국민 대신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이 먼저가 되는 거니까 문장 형태는 비슷한데 국민이 먼저입니다는 무엇이었냐, 어떤 고뇌가 담겨 있는 것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각광을 받게 된 가장 유명한 말이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였죠. 사람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구의 정치인은 공직자는 충성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 헌법 가치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 헌법을 만든 국민한테 충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 대한 충성과 국민에 대한 충성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의리와 한 개개인의 수십 년간 쌓아온 정과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국민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공직자는 누굴 선택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한 답이 국민이 먼저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입니다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말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문장 구조 자체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두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이제는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 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존엄을 걱정해야 될 만큼 이제 기후 재난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명을 소중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사람이냐 국민이냐라는 걸 굳이 뭐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본질적으로는 사람이 먼저죠. 예, 하지만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 경우에는 국민을 배신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거는 전 못하겠습니다가 국민이 먼저다라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뜻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양극단으로 너무 치닫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가운데로 모여볼까 하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네, 네. 가볍게 여겨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집요한 토크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